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 지구촌 곳곳에서 밀가루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밀 비축분이 한두 달 안에 바닥을 드러낼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가격도 오르고 있고, 요즘 뭐 걱정 안 되는 원자재 곡물이 없습니다만 가장 심각한 거 하나만 꼽으라면 석유보다는 밀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특히 이 밀을 비롯한 곡물들은 다국적 곡물 메이저들에 의해서 조종되고 거래되고 있는 시장이라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 고민이 많은데, 오늘 역시나 박정호 시간에는 국제시장에서 밀이 어떤 구조로 거래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난 시간에 못다한 이야기 곡물자원 밀에 대한 이야기 마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세계 경제의 다양한 현안을 깊이 있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역시나 박정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과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밀, 그러니까 빵 만드는 네, 그 밀이 요즘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밀 문제는 우리가 잘 그 구조적인 그 환경을 좀 이해하시면 네. 석유보다 이게 훨씬 더 심각한 거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국제적으로 석유가 거래하는 거는 나름대로 어떻게 거래되는지를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이해하고 계신데, 네. 그리고 또 여기 우리 코너에서도 또 한번 길게 다뤄드린 적이 있고요. 이번에는 좀 밀이 국제적으로 어떻게 거래되는지를 석유랑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밀의 국제적인 거래의 행태를 뭐라고 이제 부르냐면요, 옅은 시장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뜻이죠? 옅은 시장? 그러니까 밀은, 그러니까 이 밀뿐만 아니라 곡물이라는 건 원래 수출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게 수출입되고 거래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곡물은 일단 식량 안보를 위해서 자국이 먼저 소비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제적인 생산량에 비해서 국제적인 거래량이 오히려 훨씬 더 낮은 그런 시장을 우리가 얕은 시장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오늘 주인공인 밀, 이걸 네. 국제 곡물 시장에서는 소맥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밀 같은 경우는 전체 생산량 중에서 국제적인 교역으로 거래되는 비중이 20%가 좀 안 돼요. 각자 자기 농사 자기가 짓는다는 거군요. 거의. 그렇죠. 거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석유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예. 석유는 어떻게 되느냐? 뭐 워낙 연도마다 생산량이 다르긴 하지만 제가 최근에 봤던 통계는 9,800만 갤러를 생산했는데 그 중에 전 세계적 그 교역 대상으로 예. 유통됐던 게 9,500만 갤러리예요. 그러니까 다 국제적인 거래에 쓴 거죠. 그러니까 석유는 우리 쓰려고 캐는 나라는 별로 없고, 그렇죠. 다 수출용이고, 네, 밀은 웬만하면 그냥 우리 먹으려고 농사 짓는 거고, 남으면 수출. 맞습니다. 그런 구조. 그래서 밀 같은 경우는 뭐 생산량 대비 국제 교역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19에서 22%가 평균적인 수치고요. 혹시 궁금하실까 봐 이제 옥수수도 가져왔는데, 옥수수는 불과 11에서 12%밖에 안 돼요. 네. 뭐 이런 수준이 통상적이다, 이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네. 농사가 자칫 안 돼서 15%나 20% 정도 흉년이 들면, 네. 생산량이 줄면 수출량이 제로가 될 거고, 네. 대개 한 20%만 수출한다고 하니까. 네. 그럼 그 나라들이 수출하기 때문에 우리 수입해 먹는 일부 식량 수입하는 나라들은 없네요, 먹을 게. 정확한 구조적인 걸 짚어주셨어요. 요즘 그 쉽게 얘기해서 농업 수출 국가들 중에서 네. 왕왕 이제 우리 수출 금지하겠다. 그리고 수출량을 제한하겠다. 수출을 하는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그 추가적인 과세를 하겠다. 또 더 있습니다. 수출을 하려면 정부의 허락을 받고 수출해야 된다. 이 다양한 제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조치를 하는 이유가 뭘까?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가 먹을 거 조금 남은 걸 수출하는 게 원래 원칙이었던 것인데, 지금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먹을 것도 없어져 갈 판이다. 예.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조금씩 자급자족하려고 재배하고 있던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들도 작황이 안 좋거나 아니면 원래 이렇게 받아다 먹었던 곳에서 뭐 전쟁이 나거나 그러면 대거 다른 데서 사가려고 하고, 또 야. 웃돈 주고 사가려고 할 거 있죠. 부자 나라들은.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먹으려고 재배한 게 원래 원칙이었는데 그것까지 팔면 안 된다. 그래서 바로 수출 제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장에 나오는 물건 자체가 많지 않으니 네. 그게 쏙 들어가면 난리가 나는군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석유랑 구분되는 그 기준이 하나 뭐가 있냐면, 석유는 전 세계에
정말 웬만한 나라 산유국이라고 보셔도 돼요. 우리나라가 없는 게 이상하다 할 정도로. 웬만하면 있다면서요? 웬만하면 있습니다. 어. 안 캐는 나라도 있고. 예. 네. 그래서 웬만하면 있습니다. 하다못해 뭐 서구 열강 국가들 대부분 산유국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곡물은 어떻게 되느냐? 그 전 세계에서 곡물을 이렇게 제대로 생산하는 상위 5개 국가가 네. 곡물을 생산하는데 그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작게는 65%, 많게는 89%가 돼요. 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 주인공인 밀은 전 세계 5대 국가가 우리 인류가 생산하는 밀의 4분의 3을 거기서만 생산합니다. 석유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제한된 몇 나라만 생산하고 있는 게 밀인 거예요.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생산이 한 4분의 3이 메이저 5개 국가에 몰려 있는데, 그러면 수출 상위 5개 국가의 비중은 어떻게 되느냐? 네. 더 높아요. 그러니까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생산도 일부 국가지만 네. 전체 어디 갖다 먹는 그 비중은 더 높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어허. 네. 바로 이렇게 밀이라는 것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주로 이 곡물들이 네. 특정 제한된 지역에서 또 그 목적도 자기들만 먹으려고 재배하다가 남는 걸 파는 것이 주로 되다 보니 한번 파동이 나면 이게 정말 일파만파 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런 구조 하에서. 네, 이게 메이저 생산국 5개 국가가 어딘지를 보면 밀. 대충 감이 오실 텐데요. 예. 생산국 5개가 뭐 순위 상관없이 그냥 말씀드리면 EU, 유럽 전체, 예. 그다음에 중국, 예. 그다음에 인도, 미국, 러시아인데요. 자, 이 중에 벌써 이 5개 국가가 생산의 4분의 3, 그다음에 수출에는 80% 이상을 차지하는 애들인데, 예. 러시아 뭐 지금 경제 제재로 우리 안 팔어 그럼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다음에 EU 같은 경우는 지금 밀을 재배하는데 이따가도 말씀드릴 겁니다만 석유라든가 이게 또 많이 필요해요. 밀 재배하는데요? 네. 곡물 재배할 때는 비료 줘야 되는데 비료에서 아. 화석 연료들이 많이 들어가고, 비료 만들려면 석탄 필요하다면 석유도 네. 필요하고. 그리고 예. 또 한 가지가 또 농사를 이제 다 사람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농기계가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배 여건이 안 맞는 거예요. 수지타산이.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여기가 문제가 됐고, 그다음 또 그나마 대안지가 됐던 게 인도인데, 네. 인도가 또 이상 기후 현상으로 날씨가, 인해서 예. 이 올해도 엄청난 가뭄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선도적으로 이제 수출을 제한한 거죠. 예. 그다음에 중국, 오래전부터 자기들 먹을 것도 부족한 국가입니다. 네. 그러니 밀이라는 게, 자,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에다가 또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들어간 게 기후 환경 변화로 인한 대규모 가뭄,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식습관의 변화로 인해서 밀 소비량의 급증,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지게 되면서 지금 생산하는 국가로부터 제대로 수급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말씀하신 게 올해 농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니까 네. 실제로 부족한 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부족하겠네요.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첫 번째로는 밀을 지금 수출을 해서 보내줘야 되는 대표적인 나라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인데, 이쪽에서 배가 안 뜨는 거잖아요. 지금 뭐 항만을 일부러 이용하지 못하도록 뭐 거의 파괴시켜 놨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네. 문제가 이제 심각해진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제일 문제가 심각해진 게 어떤 나라냐 하면, 지금 또 이게 뉴스에서 우리가 또 바로 확인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많은 밀을 생산한 나라 말고 밀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5개 나라는 어디냐? 네. 이렇게 보면 1등이 압도적으로 이집트고요. 예. 2등이 인도네시아, 3등이 브라질, 4등이 한국이에요. 어허. 그다음에 5등이 일본, 그다음에 중국인데요. 자, 이집트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어요. 빵을 달라. 시위의 제목이 그거예요. 빵을 달라. 네. 이집트 같은 경우도 화덕에서 빵을 구워서 먹는 게 주식이거든요. 예.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집트는 물류 비용까지 고려했었을 때 가장 가까운 어디에서 밀을 조달해서 먹었겠어요. 유럽에서 사왔겠죠. 특히 바로 위에 있는 예. 흑해 연안에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음. 대거 선적해서 가져왔거든요. 예. 뭐 이집트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배가 안 뜨니 진짜 빵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고 야. 어떤 지자체에서는 빵을 구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짜 그 이집트 국민들이 피켓팅하면서 빵을 달라. 다른 것도 아니고 예. 그거에 대한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밀 소비의 그 전 세계 라면 소비 1등 국가에 해당되는 곳 중에 하나가 예. 이제 인도네시아인데 여기는 워낙 또 소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밀을 원래 수입을 해가는 곳이고요. 네. 그다음에 브라질도 밀 수급이 지금 만만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정부 시위 일어나고 있고 야. 그리고 브라질도 물가 상승률이 요 근래 제가 본 나라 중에서는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10%가 넘었어요.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이렇게 생필품 가격의 대표 주자인 밀이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일어난 현상이다 해석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바로 우리보다 더 많은 밀을 수입했던 국가들 이집트, 인도네시아, 브라질이 인플레이션율도 우리보다 높고 네. 심지어 반정부 시위 같은 것까지 일어났는데 그 다음 순위가 한국하고 일본이거든요. 아, 수입 많이 하는 나라. 예. 그러니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간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예.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밀가루. 예, 밀가루가 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끔 이러다 말아요? 아니면 굉장히 이례적이거나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원래는 가끔 이러다 말 요인이 하나 있었었고요. 예. 그 다음에 구조적인 요인이 같이 섞여져 있었습니다. 음. 먼저 그 가끔 이러다 말 요인은 기후 재난이에요. 예. 날씨 안 좋을 때가 가끔 있지 이렇게. 예. 아. 그래서 대표적인 곡물 파동이 일어났던 연도가 2007년도, 2008년도입니다. 예. 세계적인 곡물 파동이 일어났었는데요. 그때 방금 말씀드렸던 인도 대규모 가뭄으로 작황 규모가 전년도들 평균치에 비해서 뭐 20-30% 줄어들어 버리다 보니 이 밀 수급이 어려워졌던 것들이 있었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게 특이한 게 가뭄이 많이 있어도 밀이 잘 안 자라는 건 당연하겠지만 물이 너무 많아도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물이 너무 많아져서 또 이렇게 음. 이상기후 현상으로 또 이렇게 밀 가격이 폭등한 적이 있어요. 예. 한 번 더 있었던 게 2010년, 2011년 이때도 이상기후 현상으로 수확량이 급감하면서 예. 곡물 가격이 폭등했고요. 그런데 좀 더 국제사회에서는 구조적인 이유를 크게 걱정합니다. 밀 생산에 대해서요. 뭔가 큰 변화가 있다. 예, 맞습니다. 날씨 안 좋은 것뿐 아니라. 예, 이게 이제 이것도 어찌 보면 날씨도 기본으로 같이 들어간 것 같은데 밀 생산량이 생산량이라기보다는 생산 효율성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생산 효율성이 1970년대에서 80년대의 효율성이 증가하는 그 수치와 그 다음에 1990년대 이후 효율성이 증가하는 수치, 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효율성이 증가하는 수치가 점점 떨어져요. 무슨 얘기냐? 단일 면적 아래 네. 밀을 얼마나 많이 생산할 수 있느냐, 이게 효율성인데 그 기술 발전이 점점 더뎌지고 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과학기술로 이미 맥스를 찍을 때까지 찍은 건지 아니면 이 밀 같은 경우 대부분 노지, 즉 바깥에서 재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완벽하게 시설 원해나 스마트팜으로 통제를 하는 작목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기후 점점 더 이상해지고 병충해들의 내성은 점점 높아지고 연비 떨어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작황할 수 있는 면적은 제한되어 있고 더 예. 정확히 말하면 줄어들고 있는데 그 면적 안에서 생산할 수 있는 생산 효율성은 떨어지는 데 반해 지금 가장 큰 구조적인 이유는 인구가 이 작황 효율성 증가율보다 훨씬 더 빨리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상기후라는 어떤 일시적인 현상보다도 요 구조적인 이유를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나라는 개발도상국일 가능성이 높고 맞습니다. 그들은 우리야 밀 좀 없으면 다른 것도 먹고 대체식물, 대체곡물 먹을 게 많은데 소득이 되면 그 나라들은 밀 없으면 안 되죠. 대안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 나라에서 인구는 늘어나고. 그렇죠. 그럼 소비는 그럼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급이 줄면 진짜 큰일 나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국제기구도 네. 좀 돈 있는 나라들이 더 큰 목소리 내고 숙제들을 설정하잖아요. 우리 네. 이번에 이런 거 연구해 보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중요한 또 대목을 말씀해 주신 건데 미래 본인들 먹거리 없어질 걸 걱정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도국은 원래 자기 먹으려고 재배하는데 네. 자기 먹을 거 부족하면 수출금지부터 한다고 그렇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수입 국가 중에 한국, 일본, 음. 중국 등등등 있는데 예. 야 이러다가 쟤네들이 어느 순간 인구 많아져서 우리 먹을 것도 부족해하면 우리는 어떡하지? 이 그렇죠. 아젠다였던 거죠. 어허. 네. 그래서 이게 국제사회 전체적인 아젠다로 확산된 것들이 공물을 이렇게 맞물렸던 것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2000년대 들어서 간간히 유가 폭등이 일어난 적들이 많아요. 음. 근데 이 유가가 상승했었을 때 또 곡물 가격이 같이 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기름은 네. 기름값만 띄우는 게 아니라 또 음. 곡물 가격을 띄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농사 짓는 비용을 늘리니까? 그렇죠. 뭐 농사 짓는데 뭐 저 비료뿐만 아니라 농기기 뭐 다 이 기름 석유 넣어야 들어가는 돌아가는 거거든요. 거니까. 자 그러면 제가 앞서 서두에 우리 예. 이진우 기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석유 가격보다 그 밀 가격, 곡물 가격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셨잖아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석유 가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가격도 폭등했는데 밀 가격도 폭등했는데 근데 이 석유 가격은 다시 밀 가격을 또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이중 작용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곡물 가격은 이제 시작 아니야? 이렇게 걱정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어허. 자, 그다음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죄송해요. 오늘 너무 새드한 얘기만 하는 것 음. 같은데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많은 국가들이 그 곡물을 더 많이 재배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아무리 곡물을 기계적인 방식으로 재배하는 환경을 구축했다 하더라도 중간중간 사람의 손이 들어가요. 그런데 코로나19 지난 2년 동안 사람 수급 받기가 어려웠거든요. 5개 활동도 제한됐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농사 짓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국인 계절 근로자인데 네. 국경이 막히니 안 되잖아요. 자, 그런 과정에서 작황은 더 크게 못 늘렸는데 갑자기 곡물을 찾아서 사가겠다라는 이상한 사람들이 더 온 거예요. 누구냐 하면 바이오 연료 저희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저희 친재생 연료 개발하거나 연구하는 회사인데요. 하는 곳에서 코로나19 터지고 신재생 에너지 이슈되니까 바이오 디젤, 바이오 매스라고 부르는데 그거 하겠다고 곡물을 더 가져가는 거예요. 무슨 곡물을 가져가면 바이오 연료가 돼요? 이게 옥수수, 전분, 대두도 들어가고 요즘은 아. 별의별 걸 다 씁니다. 예. 옥수수로 그럼 뭘 만드는데 그게 바이오 연료가 되죠? 우리 중남미 국가 가면 바이오 디젤 뭐 이렇게 써 있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다 원료가 이제 옥수수나 이런 거예요. 아, 거기서 기름 짜서 네. 차에다 넣어요? 예, 차에다 넣습니다. 아. 그 볏짚도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이제 가스화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예. 자, 그러니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곡물을 먹이는 이유가 사람 먹는 거 그리고 가축 먹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연료로 사용하려고 용초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석유값이 올라가면 바이오 연료를 더 많이 쓰려고 할 거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먹으려고 농사지을 땅에서 바이오 연료를 농사짓고 그건 못 먹는 음식이 될 거고. 네. 기름 짜서 버려야 되니까. 네. 그러면 식량 가격은 또 오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제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곡물도 한 가지 대안처였었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 수요가 더 늘어버린 거죠. 용처가 다양해졌으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곡물 가격은 뭐 전쟁 때문에 더 급등한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네. 향후 계속적인 우리가 모니터와 구조적으로. 학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동안 그다음- 우리가 이런 얘기를 석유 큰일 났습니다. 석유값 오릅니다 하는 얘기는 뭐 자주 듣잖아요. 네, 근데 네. 곡물 얘기를 자주 못 들은 이유가 한동안 곡물 가격은 잘 안 오르는. 그러니까 가끔씩은 그냥 뭐 기후 안 좋으면 오르지만 기후 안 좋으면 당연히 농사 안 되는 거야. 상식이니까 그러고 말았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신경 안 쓰고 있었던 분야인 것도 같아요. 뭔가 근데 다시 큰일이 일어나는가 봅니다. 이 분야가. 예, 좀 이제 큰 변화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곡물들을 주로 사오는 건 뭐 또 자세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 주로 다국적 메이저 곡물 회사들을 통해서 음. 공개 입찰 방식으로 사와요.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비쌀 땐 비싼 돈 주고 사고 쌀 땐 아. 싸게 사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사오고 나서 우리가 시장에서 밀가루 가격이나 아니면 뭐 여러 과자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먹을 때는 예. 그 제분 회사라든가 그 식품 회사가 어차피 가격은 일정 범주 안에서 오르기도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적정선으로 설정해 놓은 가격을 잘 안 바꾸고 우리는 예. 그냥 그걸로 예. 이해하는 거죠. 예. 근데 실제 곡물 메이저들에게 밀가루를 사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왜 이렇게 자주 자주 바뀌는군요. 바뀌고 있었어요. 네. 아. 우리만 피부적으로 못 느꼈던 거고 예. 대신 우리가 기름은 피부로 느끼는 이유가 매번. 주유할 때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네. 충격 완충을 정유사는 잘 안 하고 그렇죠. 식품 회사들은 대체로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유사는 잘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해도 되는 구조죠. 왜냐하면 리터당 얼마다라는 건 그 계기판만 바꾸면 예. 바로 적용되는데 아. 식품 회사나 이런 거는 포장지 다 뜯어서 권장 소비자 가격 다 다시 인쇄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예.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 밀 이야기 좀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박정호 부원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예,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과 함께 오늘은 밀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들으면서 놀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석유 이야기를 보통 하다 보면 오펙 플러스 산유국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네. 곡물은 제가 듣기로는 무슨 카길, 네. 뭐 곡물 메이저 뭐 네. 이렇게 불리는 기업들이 등장하더군요.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맞습니다. 곡물 메이저라고 하는 회사들은 뭘 하는 회사예요? 정확히 농사지어요? 농사도 짓고요. 예. 근데 이제 곡물 엘리베이터라고 불러요. 이들 업계에서는 이게 뭐냐면 우리 사람들 입까지 곡물을 섭취하는 과정에서의 네. 여러 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곡물 엘리베이터를 완성한 세계 4개의 회사 또는 뭐 5개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한 4개예요. 근데 이 4개 회사들이 이제 곡물 엘리베이터를 구축했다는데 유통이군요, 그럼 주로. 그러니까 생산하기 위해선 종자, 종묘, 종근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수직 계열화. 그렇죠. 그래서 그 종자, 종묘, 종근에 대한 특허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뭐 심으려면 이 사람한테 돈 내야 돼 일단. 그 회사가 아닌 다른 데서 심으려고 해도 씨가 다 그들 거라 이거죠. 그들 거죠. 예. 그다음 두 번째가 재배하는 면적지. 이것도 이 4대 메이저 곡물 회사가 면적지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아니에요. 이 면적은 의외로 안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보니까 생산보다는 유통을 주로 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땅에 심기 위해선 우리 씨앗을 가져가게끔 하고 예. 그러니까 그 땅 주인에게 내가 씨앗 줄까 말까를 결정하니 땅까지 가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다 재배를 했어요. 예. 그럼 재배를 한 다음에 이거를 어디다 저장을 먼저 해야 돼요. 재배하자마자 바로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저장 능력에 있어서 4대 메이저 곡물 회사들이 전 세계 곡식 저장 창고의 거의 50%를 가지고 있어요. 땅은 안 갖고 있는데. 네, 저장. 그게 또 중요해요. 땅은요. 네. 올해 너무 풍년이다. 그러면 헐값에 팔 수밖에 없어요. 예. 흉년이다. 그럼 비싸게 팔지만 이것도 꼭 이득이라 되는 법은 그렇겠죠. 없어요. 예. 그런데 저장만 잘해 놓으면 흉년일 때는 저장하고. 야, 여기다 저장해놔. 풍년일 때는 예. 저장하고. 흉년일 때 야 좀 풀어. 음. 얼마든지 가격 대응력을 갖게 되는 거죠. 부가가치가 높은 인프라네요. 그렇죠. 그러니 생산은 덜하고 저장 능력을 높인 거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저장하는 능력이 거의 50%좀 안 되는 걸 이 4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거 말씀드렸고 또 다른 거. 선적 가능량. 그러니까 배로 멀리 보낼 수 있는 가능량은 43%가 이 메이저 회사들이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디다 수출을 하려고 해도 이들을 반드시 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 실제 메이저 4대 곡물 회사가요. 전 세계 그 곡물의 수출량의 몇 퍼센트를 좌지우지하냐면 밀을 포함한 메이저 뭐 4개 품목에 대해서 예. 75에서 85%의 곡물 유통량을 이 메이저 4대 곡물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제가 아까 1부에서 드렸던 말을 좀 바꾸어야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5대 그 밀 수출 국가의 비중이 뭐 4분의 3이다 했었죠. 예. 근데 그걸 조금 더 자세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국가에서 저 대통령인데요. 저 밀 팔게요가 아니라 실제로 알고 봤더니 네. 생산은 거기 나라에서만 할 뿐이지 수출하는 당사자들은 4대 메이저 곡물 회사가 전 세계 80%를 좌지우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
그럼 그 곡물 회사가 뭐 예를 들어서 많은 국민들, 많은 시민들이 출자한 뭐 국민 기업이거나 예. 아니면 어떤 국가의 뭐랄까요? 국비가 많이 들어간 국영 기업이거나 음. 그게 아니라 가족 기업이에요. 개인 기업이란 뜻이네요. 맞아요. 어떤 데는 상장도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 전 세계 곡물을 그 가족이 음. 수급을 결정한다 해도 잠깐만요. 틀린 그러면 말은 아니에요. 곡물 메이저 회사가 있으면 예. 전 세계에서 밀은 여기저기서 나오지만 그들이 일단은 다 사가는 걸로 보통 계약이 되어 있겠죠. 네. 그러면 그런 회사들이 어디로 보낼지 어디로 수출할지도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식량 자급 어려울 때 우리가 밀을 좀 넉넉히 항상 안정적으로 가져오려면 우리 땅에서 밀을 길러 먹으면 제일 속 편하지만 그건 네. 어려우면 네. 어디 다른 곳에 밀 심을 땅이 우리 땅이 있든가 예. 아니면 석유 메이저 곡물 유통회사 같은 게 우리나라 기업으로 하나 있으면 예. 그 좀 든든할 것 같은데. 네. 지금 또 정확한 해법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지금 곡물에 대해서 자급자족이 좀 어려운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음. 딱 그 전략을 추구했습니다. 곡물 메이저 중에 일본 기업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4대 메이저 회사는 당연히 일본 기업이 아닌데요. 예.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일본 기업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그리고 일본 기업들이 과거에 대표적으로 가빌론이라는 세계 3위 정도 된 회사가 매물로 갑자기 나온 적이 있어요. 곡물 메이저가. 예. 그래서 이런 거 매물로 나왔을 때 일본의 일종의 종합상사라고 옛날에 불렀던 회사들 있죠. 예. 이런 회사들이 그걸 인수했어요. 그래서 일본은 자체 재배는 안 되고 엄청난 거를 통계적으로 수입은 해가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처럼. 예. 근데 걔네는 조금 덜 걱정해도 되는 게 자체 곡물 메이저 회사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마루베니, 미쯔비시, 미쯔이 이런 회사들이 바로 메이저 곡물 회사를 인수했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마루베니는 2012년에 미국 3위 업체인 가빌론을 인수해서 곡물 취급량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넘보는 회사로 바뀌었고요. 예. 미쯔비시 같은 경우는 브라질의 세아그로라는 곳에 지분을 80% 확보해서 예. 또 거기서 수급 체계를 자체적으로 만들었고 미쓰이도 아시아를 비롯해서 뭐 브라질뿐만 아니라 또 뭐 멀티그레인이라는 데도 아주 괜찮은 회사거든요. 이런 각 국가에서 곡물괴나 만든다는 회사들을 다 인수합병을 해서 일본은 준 메이저 곡물 회사들이 자국 내에 있어요. 그럼 그거는 평소에는 유통으로 돈을 벌지만 네. 유사시에는 식량을 우선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기능도 한다. 그렇죠. 국가가 당연히 얘기를 하겠죠. 지금은 유사신이 예. 그걸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일본이 밀 수입해 먹는 나라 중에 오늘 말씀해주신 뭐 브라질이든 인도든 그 다음에는 일본이라는데 일본은 그런 대안이 있고 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제 좀 더 답답해지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밀뿐만 아니라 예. 이제 주요 곡물들에 대해서 그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가 먹은 거지 그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면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 입찰 방식으로 그냥 전량 사온 거예요. 그때 비싸게도 사오고 했습니다. 예. 근데 우리도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었느냐? 1980년대부터는 민간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 농업 그 법인을 적극 설립할 수 있도록 많이 분위기를 좀 조성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이제 외환 관리 규정이 특히 완화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 중에서도 뭔가 이런 구조적인 기후가 계속되면 자체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어떤 다른 대안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생각했던 기업들이 있었는데 예. 외국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기회를 찾아서 간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선경, 예전에 이제 지금은 SK죠. 네. 선경이 1981년에 미국에서 옥수수 농사를 해보겠다 해서 이제 글로 진출을 했는데 이때 좀 크게 좀 실패를 좀 봤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몇 개 회사들은 연해주나 중국 지역으로 좀 많이 갔었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그쪽 지역에서 좀 뭔가 우리랑 가까우니까 또 기후 환경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쪽에 해이농장과 뭐 합작 공장을 채우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여러 가지 해외 농장을 운영을 해봤는데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때 좀 크게 낭패 본 기업들이 많아요.
처음 진출을 하다 보니까 거기 농민들과의 어떤 관계 설정도 어려웠었고 그리고 실제 거기서 재배한 그 품목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딱 맛에 맞는 그 품목과 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는 좀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더 적합한 건 마진율이 좋지 않았었대요. 예. 그건 왜요? 메이저 곡물회사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니까 규모의 경제를 예, 실현하는데 예. 이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그동안 수입해왔던 걸 뭐 수직 계열화하자 요 정도 받아 보니 국제시장 나가면 작은 손이다 그거죠? 그렇죠. 그러니 자신들만 쓰는 게 아니라 여타 기업들에게도 좀 팔아볼까 했었는데 예. 여타 국내 기업들은 아, 니네 거 쓰려는데 너무 비싸. 옆에 메이저 곡물회사가 더 싸던데 뭘 이러면서 안 팔리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성장해야 메이저 곡물회사가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성장하는 중간에는 또 규모의 경제가 안 되니 경쟁력이 떨어지고. 네. 어. 자 그러다가 그래서 80년대 후반부터 좀 붐업이 일다가 중단이 좀 됐고요. 그다음 다시 외환위기 이후에 또 뜸해졌다가 네. 2000년대 후반 들어서 다시 활발해졌던 게 그거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인구 증가 때문에 전 세계적인 예. 외국에서 이제 이 수입 농산물 못 사오겠구나 해서 많은 그 기업들이 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러시아 지역의 연해주 지방으로 많이 갔습니다. 초기에는 한 16개 기업 정도 갔었어요. 네. 근데 또 안타깝게도 제일 먼저 선도적으로 진출했던 회사 중에 하나가 현대중공업이었거든요. 거기 농업법인도 설립하고 제 기억으로 저도 그때 갔었었는데 호텔도 하나 인수했던 걸로 기억하고 그래서 제대로 이제 거기서 털을 잡고 뭘 해보자 하신 거예요. 네네. 그런데 전부 다 매각했어요. 왜요? 그 뭔가 안 맞다고 생각한 거죠. 예, 사업성이 없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롯데 상사에다가 농업 부지는 매각하고 예. 뭐 이렇게 해서 좀 줄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연해주 지방에 진출해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수가 오히려 좀 줄어들었고요. 옛날보다도 작황을 하고 있는 면적도 서울시 면적의 절반 정도 수준. 이 대규모 농사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큰 땅은 아닙니다. 서울시 절반이나 된다고가 아니고 예. 그거 정도밖에 이런 건데 많이 줄였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지금 또 러시아와의 이런 갈등이 고조되면서 앞으로 이런 시도를 러시아에 하기도 또 한 10여 년 이상 또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이 전쟁이 어떤 형태로 그 귀결될지 모르겠지만 감정적 앙금이 유럽, 미국 그다음에 일본하고 러시아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러니 어제까지 있었던 일 없었던 것 치고 야 다시 잘 해보자 이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경작지 문제인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예. 그걸 가장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땅이라고 한 걸 연해주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마저도 쉽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어디로 가서 뭔가 자급자족할 농지를 확보할지 그게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답이 없어요? 그래서요. 지금은 그 요걸로 가지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옛날로 더 돌아갔어요. 1960년대는 반대로 우리가 밀가루는 남아돌고 네. 쌀이 모자랐거든요. 어째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우리 식습관이 주로 쌀밥. 쌀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밀 것들 잘 안 먹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쌀은 부족했고 왜냐하면 이제 해방 이후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외국에서 원조를 받아서 생활을 했는데 주로 밀가루가 왔군요. 그렇죠. 거기 야 우린 쌀은 없는데 이거 한번 먹어봐 맛있어 이렇게 보낸 거예요. 예.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한 끼는 꼭 일주일에 뭐 밀을 먹어라 하면서 혼분 장려 운동을 했죠. 예. 그리고 그때 정부가 대대적으로 밀어줬던 식품군 중에 하나가 또 라면이에요. 그때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20개 라면 회사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 라면 또 권장하고 소비, 분식류 많이 생기고 네. 그러다가 식습관이 바뀌어 버렸는데 자 그런데 그때 쌀이 부족할 때 어떻게 했느냐? 우리 50원짜리를 보면 그 당시 우리가 추진했던 전략전술이 거의 남아 있거든요. 50원짜리요? 네, 50원짜리 동전에 그게 동전에? 인쇄돼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곡식 같은 쌀 같은 거 그려져 있던 기억이 있는데. 맞습니다. 예. 통일벼죠, 통일벼. 생산량이 잘 나오는 그렇죠. 품종. 네, 품종 개량으로 면적을 어디서 땅을 어떻게 하겠어요. 다 사유지고. 예. 그래서 품종을 개량해서 단일 면적에서 우리나라의 내성도 좋고 이거를 개발해 보자가 그 당시 우리의 전략 전술이었는데 지금 밀도 그걸 해보려고 해요.
우리 밀 종자, 우리 밀 품종 이걸 해서 단일 면적의 생산성도 좋고 맛도 좋은 이걸 좀 해보려는 게 방식인데 네. 그래서 목표가 뭐 전체 소비량의 10%까지 하겠다는데 정말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 10% 한들 네. 그러니까 우리가 100%를 수입하든 90%를 수입하든 문제 생기면 문제의 심각성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땅에서 네. 우리 국민들이 한 3일치 쓸 석유는 나와요. 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뭐 급한 불 끄면서 다른 그 예. 단골 찾아보자라는 얘기이겠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해주가 어려워서 네. 지금은 이제 다른 경작지를 찾아서 이동하는 또 분위기를 좀 한번 찾아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는 그래도 땅값이 아직은 또 싼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그쪽을 좀 들여다보기도 하고요. 그럼 거기서 농사 지으면 그 나라 좀 떼어주고 가져오면 됩니까? 떼어주지 않고 이거는 전량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 가지고 오려고 고용만 해서 월급만 드리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게 전 세계가 흉년이 아니고 혹은 전쟁이 아니라서 언제든지 배로 실어다 올 수 있는 거면 우리는 굳이 거기에 우리 땅 없어도 어디서든 사오면 되니까 그건 뭐 괜찮은 거고 흉년이 들어서 다른 나라들이 수출을 안 하고 꽁꽁 물량을 묶어놓든가 아니면 어떻게 전쟁이라든가 나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백길이 막히든가 하면 미얀마 어디에서 농사 짓는 게 아무 또 의미 없지 않겠습니까? 미얀마 정부가 안 돼 우리 먹어야 돼 못 나가 코리아 회사든 뭐든 일단 안 돼 이러면 못 나가는 거고. 맞아요. 그러니 이게 위험 대비가 안 되잖아요. 그런 나라 가서 농사 짓는 게. 또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네. 원래 우리도 일본 같은 기업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기업 중에 누군가가 예. 세계 메이저 곡물 회사들 중에서 4대 곡물 회사도요. 어떻게 네. 4대가 됐냐면 한 50개 회사들을 M&A로 다 붙인 거예요. 뭉치고 붙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수급망을 좌지우지했는데 그럼 우리도 좀 그런 거에 깃발 꽂고 등장하는 회사를 기대했는데 어떠한 굴지의 기업들 중에서도 우리는 농업이 주력 산업입니다를 얘기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정부가 농어촌공사가 나서서 하느냐? 예. 그리고 뭐 식량 자급 공사를 하나 만든다? 이것도 좀 애매하거든요. 이거는 시장 원리로 풀어야지 정부의 관공서 같은 역할을 약간 겸비할 수밖에 없는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부분이 많아서.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업들 중에서 가끔 깃발 꽂고 저희 농업에 관심 있습니다라고 하고 나왔던 기업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동부도 굉장히 예. 종자 회사도 가지고 있었고 농업법인도 했었고 농지도 많이 샀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거의 철수한 경우 많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수했는데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뭔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외국의 새로운 뭔가 매물로 나온 것들을 사보려고 했잖아요. 곡물 유통회사. 예. 그런데 이제 또 큰 손 하나 또 등장했어요. 바로 중국입니다. 아이고 중국도 똑같은 고민 하겠네요. 그렇죠. 중국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밀도 수입하니까 예. 중국의 100년 전 중국이 국영식품무역 그 회사인 COFCO라고 부르는 이 약자로 이렇게 부르는 데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 회사가 100년 된 곡물 회사인 니레라라는 회사를 사버렸습니다. 매물 나올 때마다 중국이 사가겠네요.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곡물 회사도 없다. 이제는. 네. 아이고 참 어떡하죠? 그러면 오히려 덜 먹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나라 불잔치에 혹시나 급한 매물이 또 나오는지는 이번이 기회가 또 될 수도 있겠죠.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예,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원장과 함께 밀 걱정 같이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또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